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후서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기본 강의 제1주차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기본 강의는 총 9주차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주차마다 4시간씩 이루어지니까 4, 9, 36, 약 36시간에 걸쳐서 기본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죠. 그럼 기본 강의는 무슨 내용을 다루느냐? 부동산 공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들,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들만 골라가지고 그걸 핵심적인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심화 과정이나 그 밖에 나머지 이제 분야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걸 위주로 해가지고 이 기본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본 강의에 나오는 내용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거로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공법이 워낙 어려운 법률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역시 기초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 칠판에 나오는, 전자칠판에서 나오는 그림을 위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본서에 보시면 이게 그림 공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흑백은 아닌데 이도색으로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만드는 자료들이고, 그래서 컬러본으로 됐는데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그냥 부록으로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아마 새로 컬러책으로 다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컬러책으로 만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어도 한 2만 원 정도는 아마 값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건 다음의 문제고,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록으로서 이렇게 드리고, 이것도 자료도 여러분들 그 강의에 보면 거기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료도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보기가 좀 못하다, 이 색으로 보기가 못하다 하는 분들은 별도로 출력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컬러 출력하면 돈이 꽤나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이거 사실 계속 만들면서 출력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이 프린트 값이 들어가는데, 잉크 꼭 정품 안 써도 됩니다. 요새 보니까 그냥 그 재생 잉크 있죠? 그거로 써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비용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컬러 프린트 있는 분들은 컬러로 출력해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강의는, 기본 강의는 매주 시간은 가급적이면 50분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강의 끝나면 매 시간 끝날 때마다 그 시간 강의했던 것들 조금씩 복습해 나가는 시간을 중간에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워낙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림과 사진 같은 걸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 공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저도 확신하면서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먼저 들어갈 건 강의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강의 브리핑이라는 건 기초 강의에 또 말씀드렸지만, 자, 처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한번 말을 새겨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좋은 말들만 가지고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마음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그런 강의 브리핑에서 강의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참 상식적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콩나물이라는 건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그거 덮어놓고 한 이틀 있다 보면 벌써 이만큼씩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이만큼 자랐네?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콩나물은 물은 열심히 주는데 그 물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자란다?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죽으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도대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가서 어디인가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들어있다가 시험 볼 때 나도 모르게 정답을 찾아가서 손이 가요, 손이 가 정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춥니다. 시험 볼 때는 도대체 아무것도 푸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는 게 하나도 없이나 풀고 나온 것 같아. 그런데 나와서 점수 보면 웬걸 60점, 70점, 많이 나오면 80점까지도 나오는 이런 식의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 머릿속에 어딘가 공부했던 것들이 잠재적으로 들어있다는 거. 따라서 공부해놓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어딘가 그게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시험 볼 때는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정답을 찾아서 간다는 것. 그걸 믿으십시오. 콩나물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열심히 물을 주지만 그 물이 쌓이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그 속에서 지식은
끊임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 내 머리를 탓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탓하지 마시고 열심히 쌓일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게 기본 강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강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기초 강의에서도 했던 것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나누는 게 뭐더냐?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간단히 정리하죠. 부동산 공법이 뭐라 그랬죠? 부동산이란 토지나 그 위에는 정착물을 말한다. 바로 어디에 나온다? 민법 제99조에서 부동산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란 토지나 그 위에 있는 정착물로서 대표적인 거 바로 건축물 같은 거,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그거와 관련된 공법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법이라는 건 뭘 말하죠?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너 이거 함부로 하지 마. 이럴 때는 요것만 해. 라고 이런 주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걸 다 무슨 법이란다? 그게 공법이에요. 그럼 부동산 공법 합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된다 그랬죠?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또는 건축물 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 자기들 거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안 된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다 건축물 줘도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걸 무슨 법이란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부동산 공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총 1,400개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 1,400개가 넘는 법률 중에서 약 10%인 140개 정도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40개 전체를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다? 불가능하죠. 그걸 만약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아마 30년 공부해도 그거 붙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그 140개 되는 법률 중에서 몇 개만 시험 보자? 그 중에 6개만 골라서 요 6개만 시험법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6개 법률이 바로 무슨 법이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해서 몇 개 법률? 6개 법률만 부동산 공법의 시험법에 들어가는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률들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우는 건 뭐부터 외운다?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에는 몇 개의 법률이 있다? 6개 법률이 있더라.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쭉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여기 올려지는 프린트물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더냐? 그 평가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공부한 거에 대해서 다시 주관식 괄호 넣기로 다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내지 않고 주관식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를 평가하기 위해서 괄호 속에다 그 단어나 문장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걸 풀어보시면 거기 점수들이 쭉 나오면 몇 점까지 이상 받으면 잘했어요. 요거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예 공부 안 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매주마다 그 평가 시험 문제를 반드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그 내용을 평가 시험 문제로 넣어놨으니까 그걸 풀어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지 또 내가 틀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꼭 점검해가지고 자꾸 자기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죠. 여기 6개 법률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 이 6개 중에 어떤 거 하나 괄호를 쳐놨습니다. 거기다가 그 문장, 그 법률 제목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 그것도 시험 문제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법 과목이죠.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무엇이더냐? 법에 관한 기본적인 정리를 또 했었습니다. 자, 법에는 뭐가 있더냐? 원래 법 해놓고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라고 기초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불문법이라는 건 문서화되지 아니한 법, 문자화되지 않은 법을 불문법.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 많이 나와요.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불문법이라고 하죠. 과거로부터 계속 해내온 관행이 법으로다가 인식이 됐을 때 그걸 관습법이라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법이 중요하다? 성문법, 문서로 이루어진 법, 성문법. 이게 중요하고 성문법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헌법. 그게 헌법입니다. 근데 헌법은 우리 시험 문제하고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그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법률이라는 건 지금 아까 말한 이 6개, 이게 다 뭐죠? 법률들입니다. 근데 이 법률의 구성을 들어가 보면 법률은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 해서 총 144조까지 1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조부터 144조까지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그 법률 곳곳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소개를 들여다보면 그 법조문 속속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법률에다가 다 명시하지 않겠다. 그거는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 네가 만들어가지고 네가 법을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라 라고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무슨 법을 한다?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하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그거는 대통령이 만들 것도 없이 이런 건 국토와 관련된 주무부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장관 보고 만들으라고 해서 위임한 게 바로 국토교통부령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 하자.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뭐냐라고 물으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들이 만드는 법, 요거를 우리 명령이라고 하자. 그럼 명령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어디 들어있는지 찾고 싶으면 대통령이 만든 내용이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찾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그 해당하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에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시행령 속에 들어있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또 하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찾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법률, 여기서는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뭘 찾아봐라? 시행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시행규칙 속에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그 내용이 시행규칙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도 뭐에 들어간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시험범위가 아니고 그 속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속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명령까지도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 부른다.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 부른다 했죠. 요거 법률의 법자하고 명령의 령자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자, 이 시험 문제 났던 걸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안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그중 옳은 것, 그중 틀린 것 이렇게 실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또 도시개발법 이렇게 안 됩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건축법령, 주택법령, 농지법령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는 그 의미는 법률에 있는 내용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시험 문제는 그렇게 냅니다. 그럼 조례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뭐뭐 있죠? 좀 이따 여기 행정조직에서 나와요. 여기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좀 이따 나오는데 어쨌든 시도지사들이 만드는 건 뭐라 부른다? 그건 시도조례라고 합니다. 시도지사들이 만드는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들면 그건 시군구조례라고 표현하죠. 이와 같이 조례는 시도지사나 그 밑에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법,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조례라고 표현하죠. 그럼 조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도시군계획조례, 건축과 관련된 건 건축조례, 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조례 이런 식으로 또 조례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더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서울에 있는 조례하고 부산에 있는 조례는 같은 도시군 계획 조례라 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서울은 서울에서만 적용되는 도시군 계획 조례고 부산은 부산에서만 적용되는 도시군 계획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지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게 바로 조례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 가면 그 지역, 요 지역 가면 요 지역에 있는 그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 걸 말한다. 조례라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조례까지는 시험 문제 나지 않고 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지역에는 조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실무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행정조직의 장체계도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는 건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부동산 공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들이 국민들한테 니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 한다 그랬죠? 규제하는 내용을 다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규제하는 주체가 바로 누구다? 행정조직입니다. 그 행정조직에서 누가 이걸 하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요거는 누가 하라고 뭐라고 하느냐, 꼭 규제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요걸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전혀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지 못하면 시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스스로 손으로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 후에 이게 정리되면 그 다음에 본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요대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릴 수 있고 머릿속에서 이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요자가 얘기하는 건지 저자가 얘기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조직은 제일 위에 누가 있죠? 당연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누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로 갈라진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둘로 구분됩니다. 행정기관의 장과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구분되죠. 따라서 그냥 행정기관의 장하고 표현하는 거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중앙자가 들어가면 지방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행정기관의 장하면 중앙과 지방을 다 표현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그걸 국가기관,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때 국가 하면 누굴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는 거. 그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가 있다? 장관들. 중앙행정기관의 대빵들은 전부 다 장관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등 이런 장관들이 우리나라 장관급이 한 19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다른 말로 뭐란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놓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뭐로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는 것. 요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둘로 구분됩니다. 그때 광역자치단체에는 뭐뭐 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요 5개를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표현합니다. 뭐뭐 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5개를 우리가 뭐란다? 광역자치단체라고 표현하죠. 그럼 광역자치단체 장 하면 거기다 장자 붙이면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은 서울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딱 하나밖에 없죠. 광역시는 우리나라 6군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 있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그래서 6개 광역시가 있고 특별자치시란 세종시를 말한다 그랬죠. 세종특별자치시. 도는 어디 있죠?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8개. 그걸 도.
그걸 팔도라고 합니다. 그 8개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있잖아요. 그 제주도는 별도로 특별자치도라고 표현한다는 거. 따라서 경기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가. 제주도는요. 제주도에도 누가 있더냐? 제주시장이 있고 서귀포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명색만 시장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은 전부 다 누구한테 뺏겼더냐? 제주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권한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제주도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경기도 도지사는 도지사 권한도 갖고 있으면서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권한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경기도는 도지사 권한 따로 존재하고 밑에 있는 그 시장들, 수원시장이라든지 성남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들하고 또 연천군수 그런 군수들 권한하고는 별개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권한 따로 있고 시장군수 권한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은 별개로 다 본다는 것.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지사면서 동시에 시장 권한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폼으로만 존재하지 법적인 고유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특광, 특시, 도, 특도 이 5명 광역자치단체장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 부른다? 그걸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 누굴 말한다? 특광, 특시, 도, 특도 5명을 묶어서 그걸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자체장이란 누굴 말한다?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그 광역자치단체 속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9월 기초자치단체라고 표현하고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밑에 25개 구청장.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도 있고 군수들도 있습니다. 강화군수, 옹진군수라고 있죠. 그런 광역시에는 군수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구청장은 반드시 있고 광역시에는 구청장은 반드시 있는데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그런 광역시도 있다는 것. 그때 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는 그 구청장들을 뭐라 부른다?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민들의 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들이라 해서 그걸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는 그 구청장, 군수 요 사람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무슨 법에서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만 이걸 구청장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구청장 등이라고 표현하죠.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는 원래는 구청장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될 때 둘 수 있습니다. 현재 20만 명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자기가 특별자치시장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아직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도 같이 행사합니다. 누구랑 비슷하다?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와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아직 둘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이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아예 시장은 존재하는데 그 시장의 권한을 처음부터 지가 다 뺏어가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자기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 그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죠? 특별자치시장 밑에는 구청장이 없다. 따라서 구청장이 행사할 권한은 특별자치시장이 행사한다. 반면에 제주도는 시장은 존재하지만 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법적인 고유권은 없고 그건 전부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가지고 있다라고는 구분해서 기억해 둡니다. 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단다? 시장군수가 존재합니다. 이때 도지사라는 건 아까 8개 도 있다 그랬죠?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도지사 밑에는 누가 존재한다? 그 밑에 시장, 군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 누가 있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이게 또 구분됩니다. 이때 대도시장이란 누굴 말한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들. 어디 밑에 있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쪽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이 아니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분들은 별개의 개념이고 그 밑에 있는 도지사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들어가는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 즉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정확한 표현이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장은 대도시장이라고 부르고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시장을 뭐라 부른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른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둘을 구분할까? 법적인 의미로는 대도시장은 도지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원칙이 그렇다.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원칙이 대도시장이라는 표현이 나면 이 대도시장은 누구랑 권한이 비슷하다? 도지사하고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렇게 대도시장은 자리를 더 이쪽 위쪽으로 끌어올려준다는 것. 도지사 옆자리에다 앉힐 수 있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대도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당연히 도사 밑에 있는 자로서 그건 쫄따구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쫄따구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들 이 사람들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때 요 기초자치단체장들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수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누굴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장들 말한단다. 요사들이나 여기 있는 자들을 말한다. 그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다만 이 구청장은요. 대도시장 밑에도 구청장은 있습니다. 수원시 가보면 팔달구, 영통구 거기도 구청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건 행정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구청장 속에는 요 행정구 구청장은 즉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이때 구청장은 누굴 말한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밑에 있는 자치구 구청장들을 의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고대빵이 누구다? 장관, 국토교통장관은 최고대빵이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대빵이 누구죠?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사 이 자들이 중간대빵입니다. 그 다음에 쫄따구 대빵을 누구란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위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올라가고 시도사는 다시 그 위에 있는 장관한테 결재하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건 국장, 그 밑에 시도사, 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대통령 아니냐? 예, 대통령은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요. 대통령을 최고대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대통령은 국토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걸친 걸 다 통과하는 최고대빵이지 국토와 관련된 최고대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토와 관련돼서는 국토교통장이 최고대빵이다. 그 밑에 시도사가 있다. 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단계별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행정청이란 좀 전에 뭘 말한다 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다 합쳐버리면 이게 다 합치면 이게 뭐죠? 이게 다 행정청이에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관할구역의 장이란 말이 있죠. 이때 관할구역이란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을 관할구역이라 한단다. 그럼 이 관할구역이라는 건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게 관할구역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관할구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원칙은 광역자치단체 있죠. 이 광역자치단체를 이걸 관할구역의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이게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인천광역시 그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게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이거는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경기도 해보십시오. 서울과 인천들 포함해서 조금 밑에까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연천군으로부터 저 밑에 평택시까지가 전부 다 이게 경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도는 관할구역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도를 다시 쪼갠 아까 뭐 있었죠? 시군, 도 밑에 있는 시군 요거를 관할구역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 그걸 조심합니다. 또 이때도 조심할 게 도지사 밑에도 군수가 있고요. 광역시장 밑에도 군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군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하고 경기도 연천군수하고는 똑같은 군수들이냐? 아닙니다. 법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관할구의 장에는 누구만 포함된다?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 즉 경기도 연천군수는 관할구의 장에 들어가지만 여기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관할구의 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의미겠죠? 인천광역시 이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그게 관할구역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이 관할구의 장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관할구역의 장이 아니라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연천군은 그 연천군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지 그게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은 아니라는 거. 따라서 연천군은 그 자체가 관할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강화군은 인천광역시라는 관할구역의 일부에 연천군, 이때 거기에 강화군이 들어있다. 그래서 강화군은 광역시라는 그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관할구역 할 때는 뭐는 빠진다?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요거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는 관할구의 장이 아니고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관할구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 도지사, 이거는 관할구의 장으로 봅니다. 그럼 현재 우리 법에서 관할구의 장은 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수. 그래서 줄여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좀 있으면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지금 반드시 다시 외우도록 해야 됩니다. 관할구역의 장이란 누굴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됐습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을 뭐라 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른다. 요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앞으로 진도 나가는데 심각한 피해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론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률 중에서 몇 개가 있다 그랬죠? 6개 법률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 뭐가 나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첫 번째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요건 총 부동산공법이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요게 12문제가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40문제 중에 12문제가 출제되고 12개 중에서 9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는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먼저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한다?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 등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도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행정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부터 수립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전부 다 난개발이 올 것이 엉터리게 되기 때문에 먼저 체계적인 계획부터 수립하랍니다. 그랬더니 계획에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계획이 있답니까? 국가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군 계획이 있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먼저 행정계획부터 수립하자.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계획부터 수립하자. 그래서 이런 계획들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먼저 정리한다. 자, 그럼 계획에 수립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더냐? 국토를 나누자. 개발하기 전에 할 일이 뭐다? 국토를 구분하자.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뭐뭐로 나누죠? 첫 번째, 용도지역이라는 거로 전 국토를 나눠놓고 다시 그 위에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해보고 다시 그 위에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를 나누는 방법은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그 위에다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세 가지 지역, 지구,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됩니다. 그럼 뭐가 용도지역일까? 자, 지금 여기가 어느 지역을 지금 나눠봅니다. 어떻게 나눴죠? 지금 검은 굵은 선이 있습니다. 검은 굵은 선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무슨 지역이라 하자? 도시지역이라고 하자. 이게 도시지역입니다. 굵은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쪽은 전체는 도시지역이라고 하자. 반면에 이쪽에 있는 지역, 여기 이 속에는 뭐라 하자? 거기는 관리지역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쪽은 무슨 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농림지역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저쪽 산 쪽에 있는 데는 뭐라 하자? 거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 하자. 이와 같이 국토를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 그걸 용도지역의 구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이렇게 네 가지만 있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관, 농자. 저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네 가지만 있을까? 아닙니다. 이 도시적이라는 건 또 세분화됩니다. 더 쪼개집니다. 여기까지가 도시적이라 그랬죠? 그 중에 이쪽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 무슨 지역이라 하자? 도시지역 중에서 거기는 주거지역이라 하자. 또 하나 상가나 사무실들이 밀집된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 하자? 상업지역이라 하자. 상가 사무실 많은 데 있잖아. 그건 상업지역이라 하자. 공장들이 이렇게 밀집된 지역은 뭐라 하자? 공업지역이라 하자. 그 다음에 도시에도 보면 공원 같은 것들 있잖아. 이 녹지지역 같은 데 있잖아. 그런 지역은 뭐라 하자? 거기는 녹지지역이라 하자. 따라서 도시지역이라고 이렇게 크게 지정해 놓고 다시 그걸 세분화시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을 네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럼 그거로 끝날까? 아닙니다. 또 쪼개집니다.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도 제1종, 제2종 두로 나눠지고 일반 주거지역도 제1종, 제2종, 제3종 요지랄로 나눠져 가지고 총 도시지역은 몇 가지로 나눠지느냐? 무려 도시지역이 하나가 아니고 총 세분화시키면 16가지나 됩니다. 돌아버립니다. 몇 가지나 된다? 16가지 다 세분화시킵니다. 다 외워야 될까? 예,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맨 마지막에서 다음 주까지 암기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 용도지역을 암기하지 못하면 진도가 또 나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게 제일 먼저 국토가 나눠진다. 그럼 이렇게 용도지역을 나눠놨으면 그거로 끝날까? 아니야.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뭘까? 왜 나눴을까? 각 용도지역마다 중요한 거야. 건축물 짓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뭐 위주로 지어라? 주택들 위주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상업지역은 상가나 사무실 위주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업지역은 공장 위주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녹지지역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존하자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 따라서 아무 지역에 나가서 내가 짓고 싶은 거 다 지을까? 어느 노래 보니까 옛날에 불렀던 남진이 불렀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자고? 아니 아무데나 저 푸른 초원에다 그림 같은 집 지었다가는 금방 와서 때려부시랍니다. 그거 아무데나 짓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서는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거 함부로 못 짓도록 그게 뭐에 걸린다? 용도지역마다 건축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실무도 지금 겸하고 있는데 질문이 옵니다. 교수님 여기다가 이런 건물 지려고 하는데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무슨 용도지역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용도지역이 뭔데요? 라고 거꾸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용도지역도 모르면서 건물 짓겠답니다. 무슨 용도지역인지를 알아야 먼저 그 용도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그걸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한다. 또 그 대지 위에다가 그 어떤 용도지역 위에 있는 땅에다가 건축물을 짓더라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크게 짓지 못하게끔 규제를 합니다. 그게 다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도지역마다 그게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물을 작게 짓습니까? 크게 짓습니까? 예, 상업지역 가보십시오. 상가 사무실 있는 데는 뭐 몇십 층씩 짓잖아요. 크게 짓잖아요. 그럼 녹지지역에도 한 50층짜리 건물 지을까? 그런 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규모도 용도지역마다 다 다르게 짓는다는 것. 그게 용도지역의 특성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국토가 관리되느냐 해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도지역 위에다 뭘 지정한다? 거기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는 현재 법률에서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용도지구라는 걸 이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고도지구라는 거 이게 용도지구예요. 그럼 자 봐봐. 여기가 상업지역이랍니다. 여기서 요만큼은 우리 상업지역으로 가정하자. 그럼 상업지역 내에다가 건축물을 지면 아까 높게 짓는다 했습니까? 낮게 짓는다 그랬습니까?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물이 상당히 높게 져요. 밀집해서 높게 짓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죠? 뒤에 여기 야산이 있답니다. 그러면 산자로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다가 건물을 너무 높게 져버리면 뒤에 있는 산이 가려가지고 멀리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시죠. 남산이 있는데 남산보다도 그 밑에다 남산보다 더 높은 건물 져버리면 남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자연 경관을 해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남산 바로 밑에는 뭐가 지정돼 있다? 고도지구라는 걸 지정해놓고 거기는 건축물 너무 높게 짓지 말라라고 규제합니다. 어디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상업지역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요만큼만 여기는 뒤에 있는 산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규모를 다 짓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에서 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다시 제한해가지고 더 작게 짓게 하는 거. 그런 게 무슨 성격이다?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거 제한해서 강화만 해가지고 야, 안 돼, 안 돼. 이것만 할까? 아니요. 반대로 더 줘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용도지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진흥지구. 개발을 진흥하는 지구래. 그럼 개발을 진흥한다는 건 개발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농립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웬만하면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농림지역 중에 여기다가 뭘 정했대? 개발진흥지구라고 지정하면 이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농림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들도 일부 지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건 이 개발진흥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라고 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구라는 게 하는 역할은 그 용도지역에서 이렇게 하라는 제한들, 아까 건축 제한도 있다 그랬죠? 또 건폐용적률 같은 규모 제한을 한다 그랬는데 그걸 더 강화해가지고 야, 여기는 너무 높게 짓지 마. 강화할 수도 있고 여기는 원래 농림지역에서 못 짓는 것처럼 지어도 돼. 라고 용도지역에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원한다? 더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뭐란다?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뭐냐라고 그러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더 완화도 시켜주는 거 그런 것들이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정의하죠.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지정해가지고 국토가 관리되더냐? 그것도 또 부족해서 하나 더 만들자. 참 많이도 만들어. 그래서 뭘 만들었죠? 용도구역이라는 걸 또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용도구역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 원래는 5가지가 있어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저 남해안 바닥 같은 수산자원 보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개, 토, 시, 수, 입 해서 5개를 개도시수입이라 그래.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린벨트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웬만한 건축물은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져요. 제한이 대단히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구역도 왜 지정한다? 이런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도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가지고는 국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용도구역을 만들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어떤 때는 더 강하지 않고 어떤 때는 더 완하지 않은 이런 용도구역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국토를 제일 밑바탕에다 뭘 지정해놓고 용도지역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이런 식으로 지정해놓고 다시 그 위에다가 부분적으로 용도지구, 고도지구라든지 개발지능 같은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그것만 꺾어도 부족하니까 다시 그 위에다가 이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용도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지정해 놓고 나서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맞도록 그 특성에 맞도록 건축물 같은 걸 건축하거나 토지를 이용해야 되지 니들 마음대로 함부로 국토를 니들 마음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이라는 걸 먼저 나누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눠진 그 목적에 맞도록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맞도록 그 안에다 뭐하자? 이제 개발행위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뭐부터 한다? 공적 개발에 가는 걸 먼저 살펴봅니다. 이때 공적 개발은 여기서는 국토법에서는 3가지만 달아요. 공적인 개발이 꼭 3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 도로 만들고 공원주사하고 학교 짓는 것들. 그런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뭐란다?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도로 만들고 공원주사하고 학교 짓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를 설치하는 것도 관련된 것들. 또 여기 신도시를 만드는 거 도시개발 사업이란 신도시라는 것들 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걸 한마디로 정비사업이라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개발을 뭐라 한다? 공적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적개발 중에서 우리 국토위계 및 유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하고 학교 짓는 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만 살펴보고 나머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같은 그런 공적개발은 이 국토위계 및 유기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2번째 법률, 3번째 법률. 2번째가 뭐죠? 도시개발법. 3번째가 뭐였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바로 그 각각의 법률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다르고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죠? 워낙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너무 많아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적 개발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도시개발,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중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을 여기서 한마디로 뭐라 부르더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용어 정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뭐부터 한다? 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 공적인 이런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학교 같은 거 지어놨으면 이제 뭐죠? 사적인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죠. 한마디로 뭐란다? 개발 행위. 그럼 개발 행위는 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몇 가지더냐? 6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나중에 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아직은 외울 거 아니야. 머리점만 따면 나중에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가 있는데 이런 개발행위 하려면 사적 개발이야. 그런 거 하려면 뭐라?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짓는다. 그럼 아파트 짓는 게 뭐죠? 건축물의 건축. 또 산자락을 까먹고 그러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한다. 그게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발행위를 하고 그런 사적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무슨 법이다?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 이게 전체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넘어가 보니까 뭐가 나온다?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법률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 하나하나는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까지 살펴봤던 것들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자, 부동산 공법의 기초로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공법에는 몇 가지 법률이 있다? 6개 법률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총 140개 정도 되는 법률 중에 6개만 시험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뭐 6개도 내용이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하는 법률이죠. 어쨌든 몇 개 법이 있다? 6개 법률.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요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우리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6개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 법률만 우리 시험범위일까? 아니다. 그 법률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제1조부터 144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각각의 내용에 쭉 살펴보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 말은 모든 시시콜콜한 걸 그 법률에다 다 집어넣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자주 개정되는 내용들은 대통령이나 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의임해서 대통령이나 법률 보고 대통령이나 장관 보고 요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랍니다. 그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대통령령이 되는 것이고 그 법률에 의임을 받아 장관이 만드는 건 특히 국토교통부장이 만들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만약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면 행정안전부령,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들면 기획재정부령 이런 식으로 요 부령자 들어가는 거, 요 부령자 들어가는 거 요걸 뭐란다? 이게 바로 합쳐서 대통령과 부령 합쳐서 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령은 법률에 의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하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찾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해당하는 법률이야. 그 법률에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그 세부적인 사항이 거기 들어있고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그 해당하는 법률, 여기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찾아보면 그 속에 다 시험범위에 그런 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보는 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몇 가지죠.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법만 시험 문제 보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농지법도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여기가 다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법률하고 명령까지가 우리 시험법이고 합쳐서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 부른다.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합한 용어입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도 있다. 이걸 뭐란다? 조례. 아까 밑에 했던 시도지사들이 만드는 법은 시도조례라고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드는 법은 시군구조례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조례는 각 그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조례가 있고 그중에 특히 여기 어디에 그 구로구 조례도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되고 특히 구로구 조례는 그중에서 구로구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법을 한마디로 조례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행정조직의 체계도 반드시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가 있다? 장관들이 있다 그랬고 그때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국가기관, 국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방행정기관은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는 것. 그때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누가 있다? 특광, 특시, 도, 특도 이 5명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이 자들을 다른 말로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란 광역자치단체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있는 구성인자를 말합니다. 뭐뭐 있죠? 특별시장 밑에는 25개 구청장들이 있고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은 반드시 있고 군수는 있는 광역시도 있고 없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밑에는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아직은 인구가 작아서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도지사들 밑에는 시장 군수를 둘 수 있는데 이때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은 대도시장이라고 부르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의 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밑에는 시장은 존재하는데 사실은 법적인 권한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시장 권한을 같이 지가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기초자치단체장만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란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구청장이란 원칙적으로 자치구 구청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만 말합니다. 또 관악의 장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때 관악의 장이란 누구누구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도지사는 관악의 장이 아니고 그 도지사 밑에는 시장수들. 이 자들이 관악의 장으로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관악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군수 속에는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문제를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 국토에다가 뭐부터 하자? 체계적인 계획들부터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획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제일 먼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국토를 어떻게 이용 개발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국토를 나누자. 뭐로 나누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거로 국토를 먼저 구분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런 용도지역이라는 거로 먼저 크게 나눠놓고 그 용도지역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다시 고도지구, 개발진입지구 같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다시 그 위에다가 용도구역해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채소구역은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놓고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맞도록 거기에 맞도록 건축물들을 건축하거나 이용해야 되지 니들 멋대로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먼저 국토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들어가자? 개발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공적개발과 사적개발로 나눠진다. 근데 공적개발로서는 뭐뭐 있던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사업들. 한마디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는 게 있고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있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라는 이 세 가지 사업은 공적개발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국토이계 및 유경에 관한 법률에서는 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는 것만 살펴보고 나머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거기서 살펴볼 거니까 이 국토이계 및 유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개발부터 먼저 하자. 즉 아파트 지으려면 이 아파트 짓기 위해서는 먼저 뭐 내야 돼?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내야 되겠죠. 전기가스 통신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먼저 설치되는 것이고 그래놓고 아파트라는
개발행위로 들어간다. 사적 개발행위로 들어가죠. 그럼 사적인 개발행위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바꿔라? 허가 바꿔라.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바꿔는 것들. 그래서 개발행위는 6가지가 있다 그랬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아직 외울 거 아닙니다. 그런 일정한 개발행위라면 함부로 하지 말고 허가 바꿔라고 이렇게 규제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함부로 하게 규제하는 게 그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가 첫 시간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무슨 내용을 살펴보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분들 제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곧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들어가죠.